책을 좋아했던 소녀의 황혼의 책 여행입니다. 꿈이 있으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책 한 줄이 어쩌면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싶습니다. 들어가며 사피엔스. 책 제목이 너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두께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눈에 띄어서 궁금증을 못 배기고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엄청난 지식이 내게로 와서 딱 나의 크기만큼 먼지만한 지식이 되어 쌓여졌습니다. 책을 그리워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면 저도 외롭지 않으니까요.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사피엔스, 지은이, 유발 하라리. 직업시장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이오 기술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진정한 생물학적 격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모든 인간이 직시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며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 2015년 전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은 놀라운 신기술을 접근할 수단을 가지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유전공학,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기술을 이용해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혜택은 무한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인류의 멸종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할지의 여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약 135억 년 전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주의 이런 근본적 특징을 다루는 이야기를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부른다. 물질과 에너지는 등장한 지 30만 년 후에 원자라 불리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원자는 모여서 분자가 되었다. 원자, 분자 및 그 상호 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화학이라고 부른다. 약 38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에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특별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 생물이 탄생한 것이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이라 부른다.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화가 출현한 것이다. 그 후 인류 문화가 발전해온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 일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이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웃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자궁에서 나올 때 말하자면 유약발라 구운 도자기 같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재성형하려면 긁히거나 깨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인간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녹은 유리덩어리 같은 상태로 자궁에서 나온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켜 기독교인이나 불교도로도 자본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도
호전적 인물이나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컨대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그 지위에 올랐다. 그래서 생태계는 사자나 상어가 지나친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이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효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사피엔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 수백 명이 힘을 모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창조한 것을 학계에서는 픽션, 사회적 구성물, 가상의 실제라고 부른다.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신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신화를 바꾸면 인간의 협력 방식도 바뀔 수 있다.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신화는 급속하게 바뀐다. 1789년 프랑스인들은 왕권의 신성함이라는 신화를 믿다가 거의 하룻밤새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지혁명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필요의 변화에 발맞춰 행동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었다. 1대1 결투라면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를 이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맞붙는다면 네안데르탈인에게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사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었지만 픽션을 창작할 능력이 없어 대규모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었다.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의 엄청난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는 행동 패턴의 다양성은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 일단 등장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으며 그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이었다. 인간이 250만 년간 먹고 살기 위해 사냥했던 동물과 채집했던 식물은 스스로 자라고 번식한 것들이었다. 모든 상황은 대략 1만 년 전 달라졌다. 이때부터 사피엔스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다. 이런 작업을 하면 더 많은 과일과 곡물과 고기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즉 농업혁명이었다. 그러나 농부의 삶은 수렵체지인의 삶보다 불안정했다. 수렵체지인은 수십 종의 먹을거리에 의지해 생존했기 때문에 설령 저장해둔 식량이 없더라도 어려운 시절을 몇 해라도 견뎌나갈 수 있었다. 특정한 종을 손에 넣기가 힘들어지면 다른 종들을 사냥하고 채집할 수 있었으니까.
농경사회는 극히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칼로리를 극소수의 작물을 통해 섭취했다.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이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은행잔고의 액수로만 측정되듯이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이중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농업혁명의 핵심이 이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농업혁명은 덫이었다. 그렇다면 왜 계획이 빗나갔을 때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리고 그때쯤이면 자신들이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 더 쉬운 삶을 추구한 결과 더 어렵게 되어버린 셈이었고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중 상당수는 돈을 많이 벌어 35세에 은퇴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유수 회사에 들어가 힘들게 일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거액의 주택 융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 적어도 2대의 차가 있어야 하는 교회의 집, 좋은 와인과 멋진 해외 휴가가 없다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들이 뭘 어떻게 할까? 뿌리채소 낳기는 삶으로 돌아갈까? 이들은 노력을 배가해서 노예 같은 노동을 계속한다. 역사의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근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90%는 아침마다 일어나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였다. 그들의 잉여 생산이 소수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왕, 정부, 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사색가.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화 2개를 살펴보자. 하나는 기원전 1776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또 하나는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우리가 특정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상의 질서가 정확히 어떻게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상상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다. 쓰기는 인간의 의식을 돕는 하인으로 탄생했지만 점점 더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컴퓨터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말하고 느끼고 꿈꾸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언어로 말하고 느끼고 꿈꾸라고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 분야는 오로지 컴퓨터의 이진부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는 이런 이진부어가 인간이 씌운 굴레를 벗어 던지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이 반항적인 문자 체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자 그 체계들은 그 반응으로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한다. 돈의 향기.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다. 화폐란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이다. 역사상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640년경 아나톨리아 서부에 있던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가 만들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거의 모든 주화는 리디아 주화의 후손들이다. 그 후 로마 주화가 있는데 로마 주화에 대한 신뢰는 매우 강력해서 국경 바깥에서조차 사람들은 데나리우스, 즉 로마 주화를 받았다. 기원 후 1세기 로마 주화는 인도 시장에서 교환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가장 가까운 로마 땅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다. 데나리우스라는 이름은 주화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 되었다. 무슬림 칼리프들은 그 이름을 아랍어화해서 디나르를 발행했다. 디나르는 오늘날에도 요르단, 이라크,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튀니지를 비롯한 여러 나라 화폐의 공식 명칭이다. 중국은 이와 조금 다른 화폐 시스템을 개발했다. 청동 동정과 표식이 없는 은괴와 금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었다. 그렇지만 두 시스템은 공통점이 아주 많아서 중국과 리디아 사이에는 금전적, 상업적 관계가 밀접하게 구축되었다. 무슬림 상인과 유럽 상인 그리고 정복자들은 리디아 시스템과 금이라는 복음을 지구의 매우 구석진 곳에까지 퍼뜨렸다. 근대 말에 이르자 전 세계가 단일 화폐 권역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금과 은을 기반으로 나중에는 영국 파운드나 미국 달러처럼 신뢰받는 소스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단일 화폐 권역의 등장은 지구 전체를 단일 경제 정치 권역으로 통합하는 기초를 놓았다. 중국인, 인도인, 무슬림, 스페인인의 문화는 서로 크게 다르며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적은데도 다들 금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두 지역이 일단 무역으로 연결되면 운송 가능한 물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돈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돈은 인간이 창조한 신뢰 시스템 중 유일하게 거의 모든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종교,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기도 하다. 돈 덕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돈의 대가는 보편적 전환성과 보편적 신뢰이다. 제국의 비전. 우리에게 분명한 정보가 남아있는 최초의 제국은 사르곤 대제의 아카드 제국이다. 사르곤은 자신이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뽐냈다. 그러다가 기원전 550년경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등장해 이보다 더욱 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았다. 키루스는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수단의 딩카족 언어에서 딩카는 그냥 사람들이란 뜻이다. 누에르족 언어에서 누에르는 원래의 사람들이란 뜻이다. 알래스카의 동토와 시베리아 북동부에 유픽족이 살고 있다. 유픽어로 유픽이란 단어는 진정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런 인종적 배타성과 대조적으로 키루스 이래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었다. 제국은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 몇 개의 큰 문화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국 내에서는 아이디어와 사람, 재화와 기술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지역에서보다 더욱 쉽게 퍼져나갔다. 제국 자체가 의도적으로 아이디어와 제도, 관습과 규범을 퍼뜨린 일도 빈번했다. 하나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편하기 위해서였다. 표준화는
황제에게 대단히 유용했다. 두 번째 이유는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였다. 최소한 키루스와 진시황의 시대 이래 제국은 스스로의 행동이 도로 건설이 되었든 유혈사태가 되었든 우월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황제에게 천명이 부여된 것은 세상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가르치라는 의도에서였다. 종교의 법칙. 오늘날 종교는 흔히 차별과 의견 충돌과 분열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다. 모든 사회 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취약하게 마련이다. 사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종교가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 역할은 늘 이처럼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었다.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이 사는 광대한 영역을 자신의 가호 아래 묶어두려면 종교에는 두 가지 추가적인 속성이 필요하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진리인 보편적이고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한다. 둘째, 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달리 말해 종교는 보편적이면서 선교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지역적이고 배타적이었다. 보편적이고 선교적인 종교는 기원전 1000년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편적 제국과 보편적 화폐의 등장과 매우 비슷하게 인류의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농업혁명이 미친 최초의 종교적 효과는 동식물을 영혼의 원탁에 앉은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로 끌어내린 것이다. 위대한 신들의 등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양이나 악마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의 지위였다. 애니미즘은 인간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존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한편 다신교는 세상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시각을 점점 더 키워가기 시작했다. 서구인들은 2000년 동안 일신교의 세뇌를 받은 탓에 다신교를 무지하고 유치한 우상숭배로 보게 되었다. 개신교도들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행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톨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행이 스스로의 선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신학 논쟁은 16, 17세기에 매우 격렬해져서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는 수십만 명이나 서로 살해했다. 1572년 8월 24일 선행을 강조하는 프랑스 가톨릭 교도들은 하느님의 인간 사랑을 강조하는 프랑스 개신교 공동체를 공격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로 불리는 이 공격에서 5,000명에서 1만 명의 개신교도가 살해되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이 하루 동안 기독교인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다신교를 믿는 로마 제국이 제국의 존속기관을 통틀어 살해한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많았다. 이신교는 이른바 악의 문제에 간명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세계관이다.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일신론자들은 이런 물음에 대답하려면 지적 고개를 부려야만 했다. 널리 알려진 하나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신의 방식이라고 했다. 요약하면 일신론은 질서를 설명하지만 악 앞에서 쩔쩔맨다. 이신론은 악을 설명하지만 질서 앞에서 당황한다. 이신론은 1000년 이상 번성했다.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조로아스터란 이름의 예언자가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 신봉자들은 세상을 선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악신인 앙라 마이뉴 사이의
우주적 싸움터로 보았다. 사실 일신론은 역사에서 나타났듯이 일신론과 이신론, 다신론, 애니미즘 유산이 하나의 신성한 우산 밑에 뒤섞여 있는 만화경이다. 보통 기독교인은 일신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신론적 악마, 다신론적 성자, 애니미즘적 유령을 모두 믿는다. 종교학자들은 이처럼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사상을 동시에 인정하는 행위와 각기 다른 원천에서 가져온 의례와 관례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한 명칭으로 제설 혼합주의를 썼다. 실제로 제설 혼합주의야말로 단 하나의 위대한 세계 종교일지 모른다. 지금껏 논의한 모든 종교는 특징이 있다. 모두가 신을 비롯한 초자연적 실체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실은 세계 종교사가 신들의 역사로만 요약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와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지중해 분지의 스토아 철학, 견유 철학, 에피크로스주의와 같은 신생 종교들의 특징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신조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는 신의 의지와 변덕이 아니라 자연법칙의 소산이다. 고타마는 다음과 같이 통찰했다. 마음은 무엇을 경험하든 대개 집착으로 반응하고 집착은 항상 불만을 낳는다. 고타마는 집착 없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끔 훈련하는 일련의 명상기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우리 마음이 지금과 다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라는 문제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온 관심을 쏟도록 훈련시킨다. 지난 300년은 흔히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가 점차 중요성을 잃어가며 세속화가 진행된 시기로 묘사된다. 유신론적 종교에 대해서라면 대체로 옳은 말이다. 하지만 자연법칙 종교를 고려한다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근대는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 전대미문의 포교 노력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의 시대였다.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예다.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다. 만일 종교를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면 공산주의는 이슬람교도에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종교다. 이슬람교는 물론 공산주의와 다르다.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는 전능한 창조주의 신의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았다. 불교 역시 신을 가차없이 다루지만 그럼에도 보통 종교로 분류된다. 불교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인도해야 할 초자연적 질서와 불변의 법칙을 믿었다. 불교도들은 자연법칙이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믿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들은 자연법칙이 카를 막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믿었다. 역사상 모든 지점은 교차로다.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밟아온 길은 하나의 갈래였지만 여기에서부터 미래로는 무수히 많은 갈래의 길이 나 있다. 사실 그 시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후의 깨달음에 의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작 그 시대에는 전혀 명백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환경적 재앙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적 파라다이스로 향하고 있는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과학혁명. 우주를 이해하려면 관찰들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전통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써서 이론을 꾸며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수학을 사용한다. 1750년에 유럽과 중국, 이슬람 세계가 외관상 동등해 보였던 것은 신기루일 뿐이다. 매우 높은 탑을 세우고 있는 두 건축가를 상상해보자. 한 사람은 나무와 진흙, 벽돌을, 다른 사람은 강철과 콘크리트를 재료로 쓴다. 처음에는 두 방법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두 탑이 모두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높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결정적 문턱을 지나면 나무와 진흙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 이에 비해 강철과 콘크리트는 시야가 미치는 한 층층이 계속 올라간다. 과학자와 정복자는 둘 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단순한 부와 구별한다. 자본이란 생산에 투자되는 돈과 재화, 자원을 말한다. 반면에 부는 땅에 묻혀 있거나 비생산적 활동에 낭비된다. 근대에 이르러 귀족은 자본주의 신조를 믿는 새로운 엘리트에게 추월당했다. 근대 초기의 비유럽 제국들을 세운 것은 누르하치, 나디르 샤 같은 위대한 정복자들 혹은 청과 오토만 제국의 경우처럼 관료 엘리트와 군사 엘리트였다. 이들은 세금이나 약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 신용체계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 은행가나 투자자의 이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왕과 장군들이 점차 상인의 사고방식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상인과 은행가가 지배 엘리트가 되었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투자를 하라고 하면 모두가 기꺼이 한다. 1484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사벨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콜럼버스의 발견으로 스페인인들은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고 스페인의 왕, 은행가, 상인을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었다.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에 수십 가지 커다란 격변을 불러왔다. 산업적 시간에 적응하는 것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국가와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 사건이다. 산업혁명 2세기 남짓 만에 가족과 공동체가 수행하던 전통적 기능은 대부분 국가와 시장에게 넘어갔다. 지난 2세기 동안 친밀한 공동체는 말라 죽었고 그에 따른 감정적 공백을 채우는 역할은 상상의 공동체가 맡게 되었다. 상상의 공동체가 부상한 사례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국민과 소비 공동체이다. 국민은 국가가 만든 상상의 공동체다. 소비 공동체는 시장이 만든 상상의 공동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 지식주의자들, 환경주의자들, 이들 소비가 그들 정체성의 중추를 이룬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일어난 혁명들은 워낙 빠르고 과격한 나머지 사회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대부분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사회 질서는 단단하고 고정된 무엇이었다. 이제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현대의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다. 요즘은 심지어 30세밖에 되지 않는 사람도 10대를 향해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라고 말할 수 있다. 10대는 그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 말은 사실이다. 예컨대 인터넷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90년 초반에 이르러서였다.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은 끊임없는 변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브라질 사람과 인도 사람이 누리는 평화를 떠올리는 사람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제국의 소멸 이후 등장한 독립국가들은 전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전쟁의 비용이 치솟은 반면 그 이익은 작아졌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치 조직체들은 적의 영토를 약탈하거나 병합함으로써 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부는 들판과 가축, 노예와 금 같은 물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약탈과 점령이 쉬웠다. 오늘날 부는 주로 인적 자본과 조직의 노하우로 구성된다. 그 결과 이것을 가져가거나 무력으로 정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점점 치밀해지는 국제적 연결망은 국가들이 독립성을 서서히 약화시켜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인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 이상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이제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현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와 히로시마의 버섯구름과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잔악한 광인들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대량 학살, 전쟁, 압제의 시대인가? 아니면 남미에서 파인 적 없는 참호, 모스크바와 뉴욕에서 피어오르지 않은 버섯구름,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서 킹의 평화로운 얼굴로 대표되는 평화의 시대인가?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는 우리 종말에 대해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으며 일련의 우연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처음에 농업으로 그 다음에 산업으로 이행한 탓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타고난 성향과 본능을 모두 표현할 수 없으므로 가장 깊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다. 도시 중산층의 안락한 삶을 이루는 어떤 것도 매머드 사냥에 성공한 수렵체지인 무리가 경험한 흥분의 도가니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근접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발명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만을 보려는 낭만적 고집은 진보가 필연이라는 믿음에 못지않게 교조적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수렵체지인과 접촉이 끊겼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난 2세기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 덕분에 어린이 사망률은 33%에서 5% 이하로 떨어졌다. 이 사실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사망했을 어린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의 행복에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금껏 우리는 행복이 주로 건강이나 식사, 부와 같은 물질적 요인의 산물인 것처럼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철학자, 사제, 시인들이 행복의 본질을 수천 년간 곰곰이 생각해온 결과 그들은 우리의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 요인들도 물질적 조건만큼이나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었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단기간 우울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일 병이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 이들이 평가하는 주관적 행복은 건강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다. 행복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닌 역사적 진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우리의 생화학 시스템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갖는 시각에서 역설처럼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예로 들면 우리는 스스로를 아기 독재자의 비참한 노예로 볼 수도 있고
사랑을 다해 새 생명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 큰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체계다. 니체가 표현한 대로 만일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견뎌낼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이 책의 시작에서 나는 역사를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 이어진 연속체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사피엔스 역시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물리적 힘, 화학 반응, 자연 선택 과정에 종속된다. 하지만 21세기의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설계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생물학의 수준에서 인간이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유전학자들이 조작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생존한 계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멸종동물도 대상이 된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처치 교수는 이제 네안데르탈인 유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으니 복원한 DNA를 사피엔스의 난자에 이식할 수 있고 그러면 지난 3만 년 이래 처음으로 네안데르탈인 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안데르탈인이 왜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할 수 있다면 호모사피엔스의 기원과 독특성에 관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질문의 일부에 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생명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다. 사이보그 공학이다.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존재로 생체공학적 의수를 지닌 인간이 그런 예다. 생명의 법칙을 바꾸는 제3의 방법은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독립적인 진화를 겪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바이러스다. 세월이 가면 사이버 공간은 새 바이러스들로 가득 찰 것이다. 아무도 일부러 설계하지 않았으며 무기물로서 진화를 거친 개체들로 이것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일까? 그 답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미래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은 호모사피엔스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수송수단과 무기만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 말이다. 영원히 젊은 사이보그에 비하면 우주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도 우리와 미래의 주인공들의 차이는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보다 더 클 것이다. 만일 사피엔스의 역사가 정말 내릴 참이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세대로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데 남은 시간의 일부를 바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인간 강화 문제라고도 불리는 이 질문에 비하면 오늘날 정치인이나 철학자, 학자, 보통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논쟁은 사소한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의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 계급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호모사피엔스의 종말과 함께 사라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600쪽의 책을 다 읽은 나 자신에게 쓰담쓰담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꿈이 있으셨던 또는 꿈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쓰담쓰담 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